4월 달에 제가 강의한 것은 그 한우 사양 관리에서 기본적인 거, 송아지 키우는 얘기서부터 번식 후 비육하는 것까지를 간단하게 짚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MR에 관련돼서, 한우 TMR에 관련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 한우를 키우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그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료의 선택이에요. 사료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농가들이 농협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지역 축협사료 또는 뭐 각 지역에 있는 뭐 TMR 사료 공장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도대체 왜 똑같이 옆집도 농협사료를 쓰고 나도 농협사료를 쓰는데 왜 옆집은 등급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나는 안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어떤 농가는 뭐 때문에 잘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 집은 뭐 육종도 굉장히 잘해서 뭐 그렇고 또 환경도 좋아서 그렇고 또 뭐 한 칸의 사용 마리수가 적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한우 비육을 하면서 누구나 고급육을 만들고 싶을 텐데 고급육을 만드는 방법은 그럼 어떤 부분을 잘 관리를 해줘야 고급육이 만들어질 것이냐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번식 후 사양 관리 그 뒷편으로 가면은 한우의 TMR 사용 관리가 나옵니다. 한우의 TMR 사용 관리.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자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가축 영양학 중에서 단백질 분야예요. 제가 단백질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백질 전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 TMR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들이 직접 배합사료와 볏짚을 먹이는 것보다 효과적일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TMR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과연 TMR이 진짜 이게 TMR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만들어지는 TMR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TMR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 TMR이라고 하는 분야는 원래 이 한우 쪽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닙니다. 1963년도에 미국에서 젖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젖소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 사료로 인해서 이 젖소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체크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사료를 주고 여기는 농우사료를 주고 여긴 조사료를 줬을 때 농우사료와 조사료가 일정하게 섭취를 안 하는 거예요. 소들마다 개체마다 어떤 놈은 농우사료를 더 좋아하고 어떤 놈은 조사료를 더 좋아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 젖소에 있어서 산유량으로 엄청나게 오차와 편차를 나타나게 돼요. 그 오차와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료가 TMR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TMR은 똑같이 비벼가지고 조사료와 농사료의 양을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만들어갖고 똑같이 급여를 하니까 그런 시스템에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젖소가
단백질이 어느 정도 필요할 때 얼마만큼 먹더라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사료하고 물밖에 안 주잖아요. 사료하고 물밖에 안 주니까 실험을 하면은 금방 결과가 나타나요. 단백질을 몇 프로로 하는 게 좋더라. 뭐 에너지가는 얼마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더라 하는 이런 영양학적인 데이터들이 쉽게 구해져요. 그런데 소라는 놈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1963년도에 TMR이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오하이오 대학에서 실험을 위해서 똑같은 배합비에 똑같은 조농비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료와 농사를 일정하게 해서 실험을 하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 하는 그런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TMR이라고 하는 말은 토탈 믹스드 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토탈이라는 건 전체를 믹스드 혼합한 사료다 이 얘기예요. 전체를 혼합한 사료라는 거는 단백질도 필요하고요,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우리 영양소가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영양학을, 반추 영양학을 조금 공부를 하셨으면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이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몇 가지쯤 될까요? 저기 혹시 오메가3 잡수세요? 왜 드시죠? 그것도 영양소예요, 일종의. 제가 하나 갖고 있는 특허가 있는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을 4대 1대 4 이내로 2대 1, 1대 2 이내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료가 가장 고기에 있어서 고기에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메가 균형이 맞춰진 그런 고기를 만들어 먹이게 되면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적어요. 제가 그 특허를 갖고 있는데 그 특허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전체를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한우고기, 우리 지금 일반적인 한우고기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우고기, 오메가 밸런스가 만들어진 한우고기를 같이 먹여놓으면요, 이 오메가 밸런스를 맞춘 한우고기를 먹은 분은 내일 아침에 가면은 그 LDL이라고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떨어져 버려요. 놀랍게도. 근데 제가 사료를 30년 동안 사료쟁이로서 정말 우리 문제점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옥수수 중심의 사료예요. 여러분들 농장에서 이렇게 볼 때 옥수수가 많이 들어있어야 그래도 사료가 좋아 보이죠. 후레이크도 많이 들어있어야 좋은 사료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언젠간 이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돼지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는 축산물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같은 사료쟁이 전문가들이 언젠가는 이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유럽이나 미국 같이 옥수수 별로 안 써요. 미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 하도 그 옥수수 많이 들어간 지방이 많이 낀 이런 고기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마지막에 미국에서 한국에 수출하는 고기는 옥수수를 잔뜩 먹여가지고 에너지가 높으니까 옥수수를 잔뜩 먹인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을 해요. 그럼 그거 오메가 밸런스는요, 완전히 깨져 있어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은, 오메가6는 혈관에 때를 끼게 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메가3는요, 이 때를 벗겨내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오메가3 열풍이 불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오메가3를 먹어요. 오메가3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요? 생선기름이에요. 생선기름. DHA, EPA. 이게 오메가3 지방산들이에요. 이 오메가3를 많이 먹으라니까 그 오메가 약 파는 거 그거 먹으면 그렇게 하면은 이 비린내가 확 나와갖고 굉장히 역겹고, 여기 사모님들 많이 그런 걸 겪으실 거예요. 자, 왜 그럼 우리가 옥수수를 사료의 주종으로 쓰고 있느냐? 에너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료의 영양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단백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지방도 있어야 되겠죠? 소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구성하는 저거는 뭐예요? 원료가. 어떤 것들이에요, 에너지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또 뭐 있죠? 조사료. 조사료가 에너지 원료냐? 그렇지는 않은데, 소가 이용할 때는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죠. 소가 사료를 먹는 게 아니고 뭐가 먹는다고요? 반추 이내의 미생물이 먹는 거예요. 미생물. 또 그러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비타민. 그 다음에 또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이걸 갖다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탄수화물이라고도 하고요. 5대 영양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영양소예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정말 필수 영양소인데 물은 우리 영양학적으로 여기서 빼는 경우도 있고 넣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은 물이다 이 얘기예요. 물은 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전부 소가 원하는 양만큼 정확하게 맞춰서 넣어준 사료가 TMR. 완전 혼합 사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혼합 사료다. 자, 그러면은 TMR 사료에 비타민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죠. 미네랄은요? 미네랄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요. 이 중에서 이제 미네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가리, 황, 뭐 쭉, 그 다음에 아연, 셀레늄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이 미네랄에는 다량광물질이라고 하는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가리, 황, 이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미네랄은 그 다음에 미량 광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미량 광물질은 뭐 셀레늄. 여러분들 새끼 낳고 나면은 셀레늄 주사 많이 놓으시죠? 셀레토코, 셀레비타 이런 주사, 그게 저 셀레늄 제제예요. 새끼가 태어났는데 힘이 없어. 비실비실해. 조금 이상해. 너무 허약한 것 같아. 셀레비타 주사 놔주시죠. 셀레비타 주사가 셀레늄 제제예요.
셀레늄하고 비타민 E.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걸 들었더니 상피세포를 얘기를 하면서 비칸톨 주사를 많이 놔주라고 그래.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그분은 비칸톨을 왜 놔주냐고 얘기를 하면 비타민 A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타민 A를 얘기하면서 상피세포를 얘기하시더라고. 상피세포라고 하는 거는 비타민 A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 E가 작용하는 거예요. 토코페롤. 여러분들 화장품 쓰시잖아요, 사모님들. 화장품에 들어간 게 토코페롤이에요. 그게 비타민 E예요. 그러니까 상피세포에 작용하는 건 비타민 E라고요. 그런데 비타민 A라고 자꾸 얘기해요. 물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강의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난번에 저도 강의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그 반추 이내에 지방산이 3가지 나온다 그랬죠. 뭐 나온다 그랬죠? 초산, 프로피온산, 부틸릭산. 부틸릭산이 이제 낙산이라고도 그러기는 해요. 근데 초산, 프로피온산, 부틸릭산인데 초산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방 끼는 데 가는 거예요. 프로피온산은요, 근내지방. 마블링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마블링 가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피온산 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배합사료를 많이 먹여야 되니까 배합사료를 많이 먹이려면은 조사료를 적게 먹여야죠. 그래서 제가 사모님 뭐라 그랬죠? 비육 말기에는 볏짚을 적게 먹여라. 얼마나 적게 먹이라 그랬어요? 1kg 이하로. 하루에 1kg 이하로. 그때 줄이지 않으면은 그때도 실컷 먹게 해주는 거는 우리 사양 방식에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들이 강의를 막 하다 보면은 이게 저도 말을 잘못해서 제가 그 강의를 이 녹음한 걸 갖다가 다시 재점검하면서 거기에다가 막 문자로다 넣어갖고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다가 그거를 미처 못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강의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이 영양학을 여러분들이 TMR을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 정도는 아셔야 돼. 요즘에 사료포대에 보면은 이제 NDF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 이제 당도 있고요, 뭐 다당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펙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사료 쪽에서 오는 NDF, ADF, 이거 이제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분명히 사료포대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섬유라는 게 섬유질인데요. 섬유질 중에서 조섬유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크루드 파이버, CF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요거 밑으로 내려가서 NDF가 있고 ADF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중성세제로 녹여지는 섬유질. 그 다음에 요거는 산성세제에 녹여나는 섬유질. 반소에스트 박사가 만든 거예요. 저기 얼마 전에 죽었어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저 미국에 계시는 그 스나이픈 박사하고 같이 있던 그 저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평생 네덜란드 분인가 그러세요. 근데 평생 강의를 했는데 그 제자가 우리나라에도 몇 분 있으세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섬유질을 분류하는데. 그래서 NDF, ADF라는 거를 그런 게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저 사료포대에 적혀 있는 NDF, ADF가 뭐냐? 조섬유를 갖다가 좀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니까 NDF라는 게 있고 ADF라는 게 있더라. 그러면 NDF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는 영양학 시간에 배우시고 여기서는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미량광 물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료 공장에서 만든 사료를 나는 갖다 썼을 뿐인데 어떤 집은 번식장애가 많이 오고 어떤 집은 번식장애가 안 나타나요. 왜 차이가 나타날까요? 저 집도 농협사료 번식후 사료를 쓰고 나도 농협사료 번식후를 써요. 근데 차이가 나타나. 왜 그럴까요? 뭔가는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내가 먹이는 볏짚, 내가 먹이는 조사료에 많거나 적음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비타민 자체를 추가 급여하는 양이 그 집하고 나하고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원래 모니터링 전문가예요. 모니터링. 소를 보고 소가 무슨 문제가 있겠다고 알아내는 거예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소 오줌 먹는 거 보셨죠? 소가 다른 놈이 오줌 누면은 옆에서 그 오줌 받아먹고 히하고 고개 들고 웃는 거 보셨죠? 못 봤어요? 못 보신 분은 잘 키우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부족할까요? N? N은 뭐죠? N이 뭐예요? 질소죠. 저 나이트로젠이에요. 나이트로젠. 이거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 부족해서 소가 오줌을 먹는다?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소가 요즘에는 되게 그럴 경우가 드문데 황토흙을 먹여보신 적 있으세요? 먹여보신 분? 옛날에 먹여보셨죠? 주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예? 예, 예. 그럼 처음에는 왜 먹었을까요, 이놈이? 맛있어서? 거기에는 호기심도 있고요. 영양소 부족도 있을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은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있던 이 사료를 먹이다가 예를 들어 못 보던 사료를 줘보세요. 그러면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소들은 그 사료를 먼저 먹어요. 먹어보는 거예요. 에이 맛없어. 그럼 그 다음에 안 먹더라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 미네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아주 복잡 미묘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번식장애가 온다. 낙농하시는 분들은 번식장애가 온다 그러면은 진프로라고 하는 진프로. 진이 뭘까요? 진이에요, 이게. 아연하고 메치오닌이라고 하는 거하고 킬레이트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시켜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저거 뭐예요? 아연 공급제예요. 아연 공급제. 아연을 공급하기만 해도 놀랍게도 번식장애가 사라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걸 어느 천년에 이걸 다 여기 축산대학 나오신 분들도 다 배운 내용인데도 실제로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미량광물질 중에서 코발트를 안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비타민 B12가 시아나코발라민이라고 하는 그 비타민이 합성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소가 합성해내지 못하는 단백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타민 A, D3, E제제예요. 나머지 비타민 B 그룹들, 비타민 C 합성해내요? 소가 발주미생물들이 해내요. 비타민 B 그룹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양이 적으면은 요즘엔 비타민 C를 급여하는 비타민 C 제제도 있어요.
비타민 C 제제를 급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미량광 물질도 전부 맞춰줘야 돼요. 전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가배합 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한 분? 네, 두 분, 세 분. 아, 그렇죠. 자가배합 하시잖아. 자, 이 자가배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은 가장 큰 농가들, 이 자가배합하는 농가들 중에서 번식우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에너지와 단백질의 비율이 안 맞아버리면은, 에너지와 단백질 비율이 안 맞으면은 낭종이 그렇게 많이 와요. 황체 낭종도 있지만 난포 낭종이라는 게 있어요. 뚱뚱한 놈들이 새끼 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에 대부분은 난포 낭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농장에 번식우들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증세, 소가 이렇게 꼬리를 들어요. 이게 낭종의 징조라고 인식하셔도 좋아요. 소가 오줌을 넣고 나면은 꼬리 들죠? 똥 넣고도 꼬리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줌 넣고 똥 넣을 때 넣고 나서 꼬리를 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궁에 압박이 가해질 때, 자궁이나 신장에 압박이 가해질 때 이게 꼬리를 들어요. 오줌 넣고 나서 똥 싸고 나서 이럴 때 많이 드는 거예요. 네. 비우고도 마찬가지예요. 예. 비우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암놈들의 경우에 그러한 애관적인 증세를 보고서 번식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새끼 안 들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하게 비육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던 시대가 있었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소를 내가 내서 키워서 새끼를 내서 비육시켜서 팔면은 굉장히 돈이 소가지를 싸게 산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년 내내 공짜로 먹이고 앉아있어. 새끼를 1년에 한 마리씩 낳게 만들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번식장애가 왔는지도 모르고 수정시키면, 지난번에 누가 그러셨죠? 수태율이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 있던 분이. 그래서 제가 70%까지 끌어올리셔야 된다고. 그게 그렇게 쉬워요? 그분은 노력 안 하셨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심리적으로. 내가 수정하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수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 또, 네. 직접 수정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정액을 녹일 때부터, 어떤 수정사들 정액 딱 빼들고 이러고 와요. 이게 맞느냐 하는 거야. 일단 손 넣어보고 그 소의 난소 상태를 난소를 잡아보면은 그러면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배란이 언제쯤 되겠다. 그러면 그때 판단을, 수정사가 머릿속으로 판단을 해서 아, 지금 넣어도 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좀 빠르다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농장에 오자마자 스트로 꺼내 들고 이러고 와요. 이러고 한 1분 그냥 이 공기 중에서 녹이겠다는 거지. 무슨 따뜻한 물에 녹이고. 내가 직접 수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온도 재가지고 정확하게 녹이고, 정확하게 녹인 다음에 30초면 30초 내로다가 수정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 그런 걸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이 수태율이 올라간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미네랄들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 코발트 같은 거는 아주 미량이지만 필요해요.
아이오다인, 요드라고 하는 거, 그 미역에 많이 들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맞춰, 농가에서? 그러니까 이제 종합 비타민제를 써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종합 비타민제도 천차만별이에요. 비타민 A 함량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보세요. 킬로그램 중 뭐 70만 IU, 어떤 건 뭐 300만 IU,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막. 그 이거를 얼마를 먹이면은 이 소들한테 적당한가? 대부분이 자가배합 하는 농가들이 이런 것들이 다 과잉이 돼요. 과잉. 비타민,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과잉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요석증도 일종의 과잉된, 칼슘이 과잉돼서 올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요석증 오면 어떻게 하세요? 소를 30년을 키워도 잘 몰라. 요석증 걸린 거는 아세요? 온 거를. 네, 그래. 거기 이 털 부분에 이렇게 허옇게 매달리는 증세도 있고요. 또, 증세가 뭐예요? 발로 차요. 발로 차요. 예, 네, 그것도 증세예요. 또, 오줌 눌 때 이렇게 힘을 많이 주죠.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듯이 소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어떻게 하냐는 건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소를 보고서 소가 발로 차거나 오줌을 누면서 굉장히 힘을 주는데 오줌 누면서 힘 준다는 느낌은 드나요? 그거를 모르면 뭐 어떻게 그거를 요석증인지 알아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세요? 그 치료 약재로 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염화암모늄이에요. 염화암모늄 하루에 한 30g씩, 염화암모늄 한 30g씩 한 열흘 정도 먹이면은 많이 완화가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래도 완화가 안 되면 도태예요. 잘못해다 소 죽입니다. 자, 이제 이놈의 이 테마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TMR이라는 게 있고요. TMF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우연구회에서는 모든 거를 TMR로 다 통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TMF도 TMR의 일종이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TMR들 보면은 대부분이 수분이 40% 전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수분 40%를 넣으면은 TMF라고 하는 거는 발효가 되고 TMR은 발효가 안 되느냐? 아니에요. TMF라고 하는 거는 fermentation. 요 fermentation이라고 하는 말이 발효라는 뜻이에요. 발효. 완전히 혼합된 발효 사료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거 이제 TMF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쇠죽사료 마냥 일단 70도씨 수증기로 스팀으로다가 쪄요. 찌니까 소화율이 좀 좋아지겠죠. 소화율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잡균들을 다 죽이는 거죠. 죽이고 난 다음에 거기다 생균을 다시 심어요. 생균의 대표적인 거는 유산균 제제가 있고 효모제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수십만 가지의 미생물이 사는데 그 미생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유산균하고 효모예요.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무슨 뭐 고토균이 무슨 균이 뭐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공짜로 준다는 뭐 유익균, EM이라고 하는 거, 유효균,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어쩌고 이래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이 보면 유산균이거나 또 한 가지 이제 유명한 것이 콩에서 나오는 우리 이제 균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 좋은 우리 된장에서 나오는 그런 균들.
그 뭐 영어로 쓰면 뭐 사카로마이세스 이렇게 가는 것들은 전부 이 효모균 종류고요. 효모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락토바실루스, 뭐 코쿠스, 뭐 에시도필러스, 뭐 어쩌고 이러는 것들, 락토바실루스 계열, 이게 유산균 계열들이에요. 오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종류의 균들이에요. 거기까지 알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서 안 되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시더라도 TMF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살균 처리해서 발효를 하니까 발효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 발효의 효과는 검증된 바가 별로 없어요. 다만 저거를 열 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아까 이 섬유질들이 잘 끊어진다는 거는 미생물들이 공략하기 더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은 소화율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이 TMF로 만들어가고 가격이 엄청 비싸. 그게 과연 그럼 맞는 것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TMR을 만들어 급여를 자가 배합을 하시든 시중에서 나오는 TMR을 사다 먹이든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양소의 균형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단백질과 에너지의 균형, 조사료와 농사료의 균형, 소위 말하는 조농비예요. 요즘엔 조농비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NDF 함량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NDF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료 섭취량은 떨어져요. 볏짚이 NDF가 굉장히 높아요. 이 건초는 NDF가 낮아요. 그래서 실컷 먹으라고 주면 볏짚보다 건초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NDF가 낮아서. 조섬유 중에 NDF와 ADF의 균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 완벽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자유급식이에요. 실컷 먹게 해줘야 돼요. 서로 사료를 먹으려고 다른 놈 밀어내고 자기가 먹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러면 TMR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유급식은 항상 사조에 사료가 남아있어야 돼요. 힘센 놈이 실컷 먹고 나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힘 없는 놈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항상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반축, 가축, 위내 산도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농사료를 먹으면 위내 산도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그럼 볏짚을 먹으면요. 산도가 다시 올라가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섞어서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비슷해요. 지가 배고파가지고 물 먹으면은 산도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미생물들이 막 자라나면서 이놈들이 지방산을 만들면은 지방산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산도가 다시 내려가죠. 그런데 TMR은 이 반추가축 이내에 산도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배합사료 먹일 때와 고급육을 만드는 성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급식을 하면 사료 섭취량이 증가해요.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야, 안 줘서 안 먹지 뭐 사료 뭐. 그건 어렸을 때 얘기죠. 어렸을 때 많이 먹이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왜 육성호 때 농사료 실컷 주지 말라고 그러죠? 다 배웠는데. 장내 지방이 끼면은 그걸로 인해서 소화기관이 발달을 못해요. 소화기관이 발달을 못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죠. 제일 먼저 끼는 지방이 뭐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끼는 지방이 내장지방이에요. 내장지방. 그 다음에 내장지방 다음 뭐예요? 피하지방.
그 다음에 간. 여러분들 등심 잡수실 때 그 등심에 떡지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근내지방. 이런 순서거든요. 육성후 때 이게 내장지방 끼면 소화기관이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육성후 때 사료를 제한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TMR로다가 이걸 맞춰주면은 조농비를 맞춰갖고 일정하게 먹이면은 이때 예를 들어 육성 때 농사료 3kg 그리고 볏짚 실컷 줬어요. 얼마 먹었을까요? 3kg 이상 못 먹어요. 왜 못 먹는다 그랬죠? 이 볏짚은 리그닌이라고 하는 반추인의 미생물이 분해를 못 시키는 이런 리그닌이 들어있어요. 이 볏짚에 리그닌이 제일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볏짚을 3kg 이렇게 주는데 이걸 TMR로 먹으면 7kg씩 먹어야 돼요. 이 1kg 더 먹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1kg 더 먹었는데 사료값만 더 들어갔잖아. 아니에요. 그만큼 더 커요. 골격도 더 커지고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요번에 28개월에 평균 903kg 나갔어요. 28개월에. 요즘에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5개월에 750kg를 700kg 이상을 키워보자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한국 소들 갖고 되느냐 안 되느냐 막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되더라고요. 되는데 문제는 단백질을 이 육성후 단계에서 단백질을 엄청 높여주지 않으면 안 올라가요. 안 돼요. 골격이 안 커져가지고 700kg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런데 단백질을 여기 청주에 있는 분 농가에서 제가 직접 실험을 했는데 그 농가에서 단백질을 지금 기존보다 한 1.5% 높여갖고 그 15개월까지 먹였어요. 골격 크기가 5cm에서 10cm 정도 더 컸어요. 이 크기가. 한 10cm 더 올라오니까 나중에 살 붙이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체중을 지금 물론 종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만 품종, 한우의 종자, 한우 개량될 만큼 개량됐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거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다 했더니 25개월에 750kg 나갔어요. 28개월에 903kg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을 보면은 이제 옛날과 달리, 옛날에는 우리 450kg면 황소라 그랬어요. 다 큰 소라고. 그죠? 옛날에 2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 800kg 돼야 이제 큰 소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우 사양 표준이 있어요. 우리 축산과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저도 거기 사양 표준위원회 위원입니다만은 이제는 이걸 높일 때가 됐다. 이제 한우 사양 표준도 단백질 요구량이나 이런 쪽에서 더 높여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봐요. 저는. 그거는 이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데 어쨌든 이 TMR의 장점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위내 산도가 일정하면서도 사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풍건물 상태입니다. 풍건물은 그냥 수분을 함유한 그 상태. 보통 그럼 지난번에도 제가 건물 얘기를 했었죠. 건물 얘기를 했었는데 건물은 수분을 빼고 남은 거가 건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양적 측면에서 사료 섭취량의 증가가 있고 또 반추인의 미생물 소화의 균일성과 항상성. 균일하고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추인의 미생물이 소화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화율이 높아지겠죠. 소화율이 높아진다는 건 똥으로 나가는 게 적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TDN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이 아까 영양소에는 없었는데 그 우리 사료 지대에 보니까 거기 TDN 몇 프로 이렇게 써놨던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TDN이 뭐예요? TDN? 사료 지대 뒷면에 이렇게 써놨어요. TDN이라고. 뭐죠? 이거는 뭐예요? 토탈 T 다이제스터블 뭐죠? 소화 N은 뉴트리언츠 예. 토탈 다이제스터블 뉴트리언츠 뭐예요? 소화가 되는 모든 영양소 가소화 영양소 총량 이런 뜻이에요. TDN이 72%다. 그러면은 에너지가가 어떤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72%다. 75%다. 어느 게 소화율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요거는 소화율이 조금 낮은 거죠. 결국 소화율이 높다는 건 뭐가 높은 거예요? 에너지가가 높은 거예요. 에너지가가. 자,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사장님네 소 똥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 옥수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저희 자동교관하는데요. 네. 두 번 줄 때하고 세 번 줄 때하고 차이가 있대요. 그러겠죠? 작아서 옥수수가 거의 두 번 줄 거 세 번 주니까 옥수가 줄어들죠? 예, 확실히 줄어들죠. 그래도 그렇게 알고 계시네. 왜 그런 거예요? 두 번 줄 때와 세 번 줄 때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소화율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료 공장에서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사료 주는 거를 자주 줌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럼 TMR 하루 종일 주는 건 뭐예요? 하루에 사료를 15번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소화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소화율이. 그래서 그래서 이 TMR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똥에 옥수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료공장, 야, 똥에 옥수수가 맨 나오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러고 했더니 사료공장 영업사원이 와서 답변하길 그거 다 소화되고 나온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요 얘기를 다음 시간부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